서울 강남. 비 오는 수요일 밤 김은아는 회사에서 마지막 회의까지 마치고 겨우 퇴근길에 올랐다. 밤 12시 40분. 지하철은 이미 끊겼고 택시를 겨우 잡아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새벽 1시가 가까웠다. 몸은 녹초가 되었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오른쪽 어깨엔 무거운 노트북 가방, 왼손엔 회사 서류가 가득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거실 불빛은 희미했고 현관은 어둑했다.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왔다. 엔드코트, 이게 멋이야. 이년아, 엔드코트.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밤에 불이 번졌다. 김은아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손바닥이 얼굴에 날아들었다. 얼굴이 얼얼했고 귓가에는 잉잉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눈앞이 순간 까매졌다. 가슴이 벽에 닿을 때까지 뒤로 밀린 그녀는 입을 벌려 숨을 쉬었다. 그녀를 때린 사람은 강수님 여사,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헝클어진 파마 머리,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씩씩대는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서 있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게 밤중에 기어들어오면서 밥 차릴 생각도 안 해. 내 아들이랑 내가 굶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나. 수님 여사의 목소리는 아파트 벽을 타고 퍼졌다. 은하는 왼쪽 뺨을 감싸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다. 어머니, 저 방금 야근하고 들어왔어요. 저도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고.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자르듯 유쳤다. 심한 말? 심한 말? 내가 내 면상을 뜯어내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애도 못 낳고 며느리 노릇도 못하고 밥도 안 차리고 우리가 너 같은 걸 들여서 팔자가 사납다. 그 말은 은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결혼 5년째. 병원에서는 부부 모두 건강하다고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나 은하만 탓했다. 애 없는 건 며느리 잘못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였다. 은하는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았다. 더 이상 맞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손을 밀쳤고 시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엔드코트, 이게 미쳤나. 감히 시어머니를 쳐? 엔드코트. 수님 여사는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하지만 은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존중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은하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님 여사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현관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남편 최민재가 돌아온 것이었다. 민재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갔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수님 여사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다. 아들아, 내 마누라가 날 쳤다. 밥도 안 하고 들어오더니 내가 한마디 하니까 날 밀쳐서 넘어뜨렸어.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띵하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은하를 향해 돌아섰다. 은하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를 얘 밀쳐. 은하는 침실 앞에 서서 아직도 얼얼한 뺨을 가만히 쓸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당신, 내 얼굴 좀 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내 뺨을 세대 때렸어.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난 겨우 저항했을 뿐이야. 민재는 그녀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지만 다시 어머니 쪽으로 돌아섰다.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가 뭔가 화나서 그런 거겠지. 내가 좀 참았으면 됐잖아. 그 말에 은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와서 밥 한 술 못 먹었어. 프라 맞고 룩 들으면서도 참으란 거야. 당신은 나를 뭘로 보는 거지? 민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널 때린 건 널 가르치려는 거야. 미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 은하의 눈동자에서 빛이 꺼졌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결국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구나. 나한테 괜찮냐고 묻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순임 여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쳤다. 이 집안 망했다. 민재는 벽을 바라보며 이마를 짚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더 이상 이런 식이면 나 너랑 못 살아. 은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마음속 어디선가 탁 하고 뭔가가 꺾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해. 우리 이혼하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민재는 마치 잘못 들은 것처럼 얼어붙었다.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무거운 결심이 실려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울지도 않았다. 김은아는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그날 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강수님 여사는 고개를 떨군 채 손톱을 뜯고 있었다. 은하는 조용히 침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 너머로도 여전히 거실의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침대에 걸터 앉은 은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리는 무겁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몸보다 더 지쳐 있었던 건 마음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다음날 일정표가 빼곡했다. 오전 9시 프레젠테이션, 오후 2시 클라이언트 미팅, 그리고 저녁엔 팀 회식까지 예정돼 있었다. 엔드아포즈. 이런 상황에서 회식이라니 엔드아포즈. 자주적인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건 방구석에 놓인 결혼식 앨범이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앨범을 펼쳤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 런식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아주던 민재. 그리고 하객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강수님 여사. 그 웃음이 지금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결혼 첫 해는 달콤했다. 민재는 다정했고 집안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 은하는 열심히 일했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매주 미역국을 끓여 보내주었고 명절마다 용돈도 챙겨주었다. 그러나 아버지 최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강수님 여사는 혼자가 되었고 아들의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했다. 처음엔 뭐 달만이라는 말이었지만 어느새 3년이 흘렀다. 그 3년 동안 그녀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며느리에게 기대는 것도 당연시했다. 집이 너무 커서 무섭다는 이유로 손님방이 아닌 부부 침실 옆방에 눌러앉았고 아침마다 부엌을 점령했다. 냉장고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만 가득 찼고 은하가 산 유기농 반찬들은 몰래 버려지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아이 문제였다. 결혼 2년 차 즈음부터 수님 여사는 대놓고 말했다. 아무리 커리어가 좋으면 뭐하나. 여자가 애 하나 못 낳으면 그게 여자나.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병원도 다녔고 검사도 받았다. 결과는 정상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심지어 몰래 민재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찾아간 적도 있었다. 의사에게 묻길, 우리 며느리 진짜 애 못 낳는 거 맞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은하는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민재는 그때도 그저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결혼이라는 이름의 벽 안에 갇힌 죄수처럼 살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은 즐겁지 않았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어도 현관 앞 신발이 두 켤레 있으면 숨이 막혔다. 잠에서 깰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에 상처받을까 생각하며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나가면 이 집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은하는 자신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러나 그 믿음은 깨져버렸다. 오늘 밤 시어머니의 손이 얼굴을 세 차례나 때리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그녀는 그 잔해 위에서 예줄타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 갑자기 방문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은하야, 나야. 민재였다.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지만 그가 문을 열 생각은 하지 않는 듯했다.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몰랐어. 너 얼굴 많이 아팠지? 조용한 침묵. 이혼 얘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게 정말 내 마음이야. 은하는 눈을 감았다. 민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고 어디선가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다시 예전처럼 그녀를 붙잡지는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문을 열지 않았지만 문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던 적이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가 문제였을 때 당신은 늘 중립이었지. 하지만 중립은 낙자의 편이 아니야. 그건 강자의 뒤에 서 있는 거야. 문 너머에서 들리는 민재의 숨소리가 깊어졌다. 말없이 물러가는 발소리, 그리고 거실로 향하는 조용한 걸음. 은하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날 아침, 은하는 일찍 일어났다. 부은 눈을 얼음찜질로 가라앉히고 화장을 했다. 회사에는 아무 일도 없던 듯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이 집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목요일 아침, 김은하는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PPT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실을 예약하고 점심시간도 잊은 채 데스크에 앉아 일에 몰두했다. 주변 동료들은 그녀가 조금 지쳐 보인다고 느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은하는 그것이 오히려 편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은 분명했다. 오후 5시 30분. 업무가 끝나자마자 은하는 강남역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한 사람, 언니 김수진을 만났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은하가 마스크를 벗자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은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넘어졌어. 퇴근길에. 하지만 수진은 가만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넌 거짓말을 할 때 눈을 피하지 않잖아.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 은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날 새벽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의 손바닥, 민재의 반응, 그리고 자신의 결정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수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들었다. 다 듣고 난 후 그녀가 한 말은 단 하나였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그 말에 은하는 갑작스럽게 울컥했다. 누군가의 인정과 지지가 이렇게 따뜻하고 눈물 나는 일이었는지 그녀는 몰랐다. 근데 은하야, 나 요즘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문? 민재 동생, 최나경. 걔 요즘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부모님 명의 대출까지 알아봤다는 얘기. 엄마 통장도 건드렸다고. 은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사실이면 나경 씨가 엄마한테 돈 필요했겠네. 은하라, 혹시 내 계좌에서 빠진 돈 얘기 기억나? 수진의 말에 은하는 몸이 굳었다. 지난달 자신의 계좌에서 사라진 3천만 원 분명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았고 휴대폰 인증이 된 상태였기에 가족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다. 내 남편한테 급하게 줄 돈이 있었어. 한 집 식구끼리 뭐 그리 따지나. 은하는 당시엔 그냥 시어머니가 민재에게 준 건 줄 알았다. 하지만 민재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고 은하도 피곤함과 정신적 혼란 속에서 더 캐묻지 못했다. 지금에서야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언니, 내가 나경 씨랑 엄마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 적 있어.
언니 몰래 엄마 폰 빌려서 인증받으면 돼. 언니 잘 때 슬쩍 해봐. 그렇게 써 있었어. 수지는 말없이 은하의 손을 꽉 잡았다. 이건 범죄야. 가족이라도 절도는 절도라. 응, 알고 있어. 이제는 그냥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슬퍼. 은하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신우이의 배신은 더 깊은 상처였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점점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는 일부러 늦게까지 거리를 서성이다가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텔레비전만 희미한 조명을 내뿜고 있었다. 그런데 부엌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은하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 그 돈 내가 조금만 더 필요해. 언니 요즘 정신없어서 몰라. 그냥 언니 폰으로 또 한 번만. 은하의 심장은 멎을 듯 뛰었다. 신우이 나경이었다.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애가 점점 눈치를 챈다. 이건 더 이상 오해도 착각도 아니었다. 은하는 거실 불을 켰다. 최나경 씨,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었죠? 나경은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엔 엄마라는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언니, 그게 뭐? 내 폰으로 또 인증해서 계좌 털려 했죠. 나경은 우물쭈물하다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미안해. 나 진짜 너무 급했어.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어머니가요. 그 순간 방에서 나온 강수님 여사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그만해라. 집안 망신이다. 은하는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미 이 집은 망신 당할 만큼 당했어요. 그리고 이건 도둑질이에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강수님은 입을 다물었고 나경은 고개를 숙인 채 주저앉았다. 은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 있던 통장과 인감도장을 꺼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민재의 방 앞에 섰다. 문을 노크했다. 민재 씨, 이야기 좀 해요. 문을 열고 나온 민재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은하의 손에 들린 가방과 그 안에 보이는 통장들을 힐끗 보았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은하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감정을 눌러 말했다. 방금 다 들었어. 나경 씨랑 어머니가 또 내 계좌 얘기하는 거.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지금 분위기 안 좋아. 지금 아니면 언제 해? 은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고 내 명의 계좌야. 근데 얘 항상 나중이야.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수님 여사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남아 있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한 톤 낮춘 목소리를 냈다. 민재야, 이런 건 내가 중간에서 잘 정리해야지. 집안일을 이렇게 키우면 되겠니? 은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이건 집안일이 아니에요. 절도예요. 수님 여사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제 동의 없이 제 계좌에서 돈을 빼갔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신우이한테 갔다는 것도 방금 들었고. 나경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이 말을 문질렀다. 은하라, 나경이가 좀 힘든 상황이야. 카드빚도 있고 일도 안 풀리고 엄마가 도와준 거야. 그래서 은하가 물었다. 그래서 내 돈을 허락 없이 써도 된다는 거예요. 민재는 눈을 피했다. 가족이잖아. 그 말이 은하의 심장을 정확히 때렸다. 가족이면 더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님 여사는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내 것도 결국 우리 집 거야. 그렇게 계산적일 거면 애 결혼을 했니?
은하는 웃음이 나왔다. 짧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어머니,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산 집이에요. 이혼하면 그대로 제 거고.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경이 고개를 들었고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은하라, 말이 너무 심해. 민재가 말했다. 이혼 얘기까지 꺼내. 이미 꺼냈잖아요. 은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어제 당신이 어머니 편들면서 더는 못 살겠다고 했을 때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었어. 그럼 난 감정적으로 맞은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감정적으로 뺨세대 맞고 감정적으로 돈도 뺏긴 거예요. 순임 여사는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요즘 애들은 말이 너무 독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법이니 뭐니 따지는 게 말이 되니. 은하는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을 켰다. 은행 거래 내역, 날짜, 금액, 수취인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건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기록이고 증거예요. 민재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필요 있어요. 은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멈추지 않았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은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진짜 혼자인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은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정이 끝나 있었다. 이 집을 나갈 거예요. 당분간. 민재의 눈이 크게 뜨렸다. 뭐? 나갈 거라고. 그리고 변호사 만날 거예요. 나경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은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나경씨, 잘못은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녀는 다시 민재를 보았다.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민재는 숨을 삼켰다. 만약 어머니랑 나경씨가 다시 이런 일을 하면 그땐 당신은 누구 편에 설 건데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길었고 그 자체로 대답이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옷멋벌과 노트북,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혼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하지만 이 결혼을 계속할 이유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 집에서 은하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선언처럼 울렸다. 그날은 고 최 회장의 제삿날이었다. 3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최민재의 아버지, 집안의 중심이었던 그가 없어진 뒤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어머니의 폭력도, 나경의 탐욕도, 그리고 민재의 무책임도 지금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김은하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며칠 전 시어머니 강수님이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제사는 가족이 함께 하는 거다. 내가 진짜 우리 집 며느리면 얼굴 들고 와야지. 은하는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다. 가족이라면 그 자리에 나가서도 내 입장은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녀는 이날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더는 숨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은하는 모든 걸 준비해왔다. 휴대폰 녹음 파일, 통장 내역 복사본, 그리고 나경과 어머니의 메시지 캡처까지. 제사 당일, 은하는 검정색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단정하지만 강해 보이는 인상. 일부러 화장을 옅게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거실 안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민재, 나경, 강수님 여사 외에도 고모들, 사촌들, 먼 친척까지. 수님 여사는 은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제 와서 뭐 하러 나타났니?
어머니가 오라고 하셔서요. 은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 차가운 얼굴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제사가 끝난 후 모두가 거실에 모여 식사를 시작하려던 순간 강수님 여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우리 집이 요즘 좀 시끄러워졌지. 다 내 탓이다. 근데 말이야. 며느리가 시집 와서 애도 안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문제 아니나. 말이 끝나자마자 고모 한 분이 맞장구 쳤다. 요즘 젊은 사람들 무섭더라. 어른 말 한마디에 뺨을 때린다잖아.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된 게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은하는 버튼을 눌렀다. 곧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게 멋이야, 이년아. 싸가지 없는 게 며느리 노릇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우리 아들 굶어 죽을 판이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놓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강수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는 내가 좀 화가 나서. 은하는 이어서 말했다. 계좌 내역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내역, 여기에 다 있어요. 수취인은 최나경 씨로 확인됐고 모두가 나경을 바라보았다. 나경은 고개를 떨구었다. 언니, 미안해. 은하는 나경을 향해 물었다. 얘 훔쳤어요. 나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수님이 대신 끼어들었다. 돈 좀 빌렸다고 그걸 도둑질이라고 해. 가족끼리. 가족이면 훔쳐도 되나요? 은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이면 뺨을 때려도 되고 조용히 살겠다고 노력한 사람을 집안에서 모욕해도 되나요? 은하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저는요, 결혼할 때 이 집에 사랑으로 들어왔어요. 존중받을 줄 알았고 가족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폭력과 모욕이었고 남편은 늘 중립이었죠. 은하는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는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가장 아팠던 건 남편이 날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니까,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제 아픔은 언제나 뒷순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이건 저의 마지막 참석입니다. 제사든 뭐든 앞으로 이 가족과 저는 별개의 존재가 될 거예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너무 정 없게 그러는 거 아니니?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정이라는 건 서로가 지킬 때 유지되는 거예요. 혼자 참는 건 정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킬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나섰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제삿날 이후 은하는 잠시 언니 김수진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언니의 집은 성수동의 작은 아파트였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따뜻했다. 누군가의 소리를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공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혼내지 않는 것일. 그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을 느꼈다. 출근길에는 더는 쳐다보고 싶지 않던 거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고, 퇴근길에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혼자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있을 때도 익숙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쉼표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했다. 수진이 소개해준 곳은 여성 가정 전문 로펌이었다. 강남구청 근처에 있는 작지만 실력 좋은 사무소. 그곳에서 그녀는 윤지원 변호사를 만났다. 첫 만남에서 윤 변호사는 꼼꼼히 이야기를 들었다. 학대 정황, 재산 분리 문제, 증거 확보 여부까지.
은하는 자신이 정리해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건넸다. 남편 쪽에서는 아직 협의 이혼에 동의한 건 아니죠? 은 변호사가 물었다. 네, 그 사람은 계속 조금만 더 생각하자고만 해요. 감정이 격해서 그런 거였다고 말하면서. 보통 그런 경우 처음에는 합의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가 이혼 사유가 될 만한 명백한 정황에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양보하게 됩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합의든 조정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에요. 은 변호사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 확신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은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하나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소를 나오는 길, 늦가을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낙엽이 거리에 쌓여 있었고 커피숍 앞 벤치에는 두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은하는 머릿속을 정리하고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를 써내려가고 싶었다. 엔드아포즈, 은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지금쯤은 정말 많이 힘든 순간이겠지. 결혼을 한다는 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잖아. 하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어. 처음엔 작은 실망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은 모욕이었고 마지막은 폭력이었어. 가장 슬펐던 건 그 모든 걸 참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야. 하지만 오늘 너는 드디어 걸음을 내디뎠어.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엔드아포즈, 김은하 엔드아포즈라는 이름으로. 그건 약한 게 아니야.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야. 그건 너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증거야. 엔드아포즈. 은하는 메모장을 닫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날 밤 수진 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은하는 조심스레 물었다. 언니는 결혼 생활 어땠어? 수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쉽지 않았지. 근데 나는 다행히 남편이 내 편이었어. 싸움은 많았지만 적어도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항상 혼자 말하는 느낌이었어. 말은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래서 더 잘한 거야, 은하야.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건.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왔으니까. 지금은 내 말이 내 귀에도 들리거든. 다음 날, 은하는 민재에게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냈다. 함께 살던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이 단지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아이가 없다는 점이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들었다. 서류를 보내고 나서야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생각보다 많이 준비했네.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은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 메시지를 그냥 조용히 삭제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카모마일 티가 놓여 있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낯설지 않다는 것이 신기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게 새로웠다. 이혼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해방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김은하가 조정 신청서를 보낸 지 2주일 후 그녀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거리에는 초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고 전철 안에서는 도톰한 코트를 껴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언니 집이 있는 성수동역에 도착했다.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데 출구 근처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다. 은하라. 그 목소리. 강수님 여사였다. 한 달 전만 해도 매일 부엌에서 은하에게 명령하듯 불러대던 목소리. 이제는 한층 힘이 빠지고 어딘가 주저하는 듯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내 회사 앞까지 갔다가 수진이네 집 주소 알게 돼서 그냥 한번 보고 가려고 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과일 몇 개와 은하가 좋아했던 도류 몇 팩이 들어 있었다. 시간 좀 줄 수 있니? 잠깐이면돼. 은하는 망설이다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함께 들어갔다. 둘 사이엔 묘한 공기가 흘렀다. 수님 여사는 손을 따뜻한 머그잔에 감싼 채 조용히 말했다. 그날, 제삿날 말이야. 내가 너무했다. 말도 그렇고 손찌검도.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님 여사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생각해보면 너 진짜 고생 많았더라. 집안일, 회사일 다 하면서도 불평도 안 하고. 나도 알아. 내가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다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런데 예 그랬어요, 어머니. 은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셨어요? 수님 여사는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내가 우리 민재보다 능력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 자격지심이었나 봐. 나도 모르게 자꾸 널 무시하게 되고 내가 나보다 잘난 것 같아서 알미웠어. 그래서 때렸어요. 그건 정말 미안해.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그 돈 문제도 나경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그래서 지금 오셨어요. 미안하다고. 은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지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어서. 그냥 내가 너무 오래 고생한 것 같아서. 뭘 해도 너무 늦은 건 알지만.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맞아요. 늦었어요.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수님 여사의 눈이 흔들렸다. 지금 이렇게 사과하시는 어머니를 제가 미워해야 하나, 아니면 불쌍하게 여겨야 하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은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요, 어머니, 제가 그 집을 나올 때 단 한 명도 저한테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맞았을 때도, 돈을 잃었을 때도, 무시당했을 때도 아무도 제 편 아니었어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이어 말했다.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 외로움은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수님 여사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땐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면 지금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은하는 조용히 일어섰다. 어머니,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수님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은하가 문 쪽으로 향하자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은하야. 은하는 돌아보지 않았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카페 문이 닫히고 찬 바람이 들어왔다. 수님 여사는 홀로 앉아 있었다. 따뜻한 머그잔은 식었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도 말라갔다. 밖으로 나온 은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웃으며 참고 침묵하며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은하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다. 오늘 어머니가 찾아왔다.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나는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금요일 밤, 김은하는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했다. 겨울이 가까워진 서울의 거리는 어느새 해가 빨리 졌고 가로등 불빛이 노란 물결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성수동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꽃가게 앞에 멈춰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을 골랐다. 무슨 날이세요? 가게 주인이 물었다. 그냥요.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은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꽃을 유리병에 꽂아 거실 테이블에 두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이 노트북은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은하의 대학 시절 일기장, 미완의 소설, 그리고 회사 입사 전 자소서까지 모두 담긴 조용한 기록에 창고렸다. 그녀는 새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제목을 썼다.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타자를 치기 전 손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은하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을 거야. 사랑도, 믿음도, 가족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도. 하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처음 민재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나는 알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집을 나의 집처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잖아. 그리고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던 너는 분명 빛나고 있었어. 꿈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지.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 그 모든 건 진심이었고 그래서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집에서 그 관계 안에서 너는 너무 많이 울었지. 참지 않아도 될 말들에 참고 들어야 할 사과 대신 변명을 듣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를 받았어. 가장 아픈 건 내가 외로웠다는 거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침묵과 해피만 남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야.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김은하로 내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삶. 울고 싶으면 울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하루. 그런 하루를 살아가길 바래. 지금은 비록 힘들고 무서울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이미 가장 큰 문을 열었어. 그 문 너머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너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부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 사랑해, 은하야. 언제나 너의 편으로. 글을 마친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고요했다. 그 편지를 프린트해 작은 봉투에 넣은 후 그녀는 그것을 책상 서랍 안 깊숙이 넣었다. 그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남기는 약속이었다. 그날 밤 은하는 잠들기 전 꽃병을 다시 바라보았다. 노란 프리지아는 작지만 당당했고 조용히 방 안의 공기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잘했어, 은하야. 그리고 불을 끄고 잠들었다.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평안이 더 큰 밤이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다. 민재는 처음엔 동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은하의 단호한 의지를 끝내 꺾을 수 없었다. 증거, 변호사의 조언, 무엇보다 은하의 침묵. 더 이상 감정적으로 설득할 여지가 없다는 걸 그는 어느 순간 인정해야 했다. 법원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한 날, 은하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흘렸기에 남은 것은 담담한 뿐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혼자 살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성수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곳은 크진 않았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좋아하는 엽서를 걸었고 부엌에는 직접 고른 조리도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거실에는 책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고 창가에는 프리지아와 라벤더가 함께 피어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겁지 않았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도 어두운 거실에 긴장할 필요도 없었다. 밤늦게 혼자 맥주를 마셔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았다. 그 평온함은 마치 새로운 세상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진행한 외부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다. 기업과 브랜드의 공동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였고 은하는 발표자 중 하나로 참여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차분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전달했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명함을 받았다. 행사가 끝나고 간단한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와인을 한 잔 손에 들고 있던 은하는 멀리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 남자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김은아, 맞지? 그 목소리, 말투, 그리고 웃음. 대학 시절 문예창작 수업을 함께 들었던 선배, 서준이었다. 서준 선배. 아, 진짜 너 맞구나. 여기서 보다니. 은하는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단정해졌고 눈가에는 조금의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따뜻한 인상이었다. 둘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이 추억들도 함께 떠올렸다. 너 그때 문예 동아리에서 썼던 단편 아직도 기억나. 제목이 달의 반대편이었지. 설마 아직도 기억해? 그걸 어떻게 잊겠어? 그때 내 글 보고 난 솔직히 질투도 좀 했거든. 은하는 웃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옛날의 자신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생각보다 큰 위로였다. 서준은 현재 출판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었다. 문학보다는 브랜드 에세이와 심리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부서에 있었다. 혹시 지금도 글 써? 너 진짜 잘 썼잖아. 아니, 요즘은 그냥 일기 정도.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럼 다시 써봐. 넌 말보다는 글로 진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꺼내주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은하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매일 밤 조금씩 짧은 글을 써 내려갔다. 과거의 일기, 현재의 감정, 그리고 상상 속의 이야기. 글은 엉성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준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가끔 커피를 마시며 책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좋아하는 문장을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하는 조심스러웠다. 이 감정이 그리움인지 새로운 설렘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 오래 상처받았고 다시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준과의 시간은 편안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은하를 존중했다. 어느 날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요즘 너에 대한 글 써도 돼? 나에 대한? 응, 너랑 나눈 대화, 너의 감정,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싶어. 실명이 나오진 않을 거고 단편 수필처럼. 은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누군가의 글 속에 살아보고 싶었어. 예전엔 넌 이미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을걸. 다만 그걸 몰랐던 거지. 서준의 그 말은 은하에게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은하는 자신의 블로그를 새로 개설했다. 제목은 다시 나로 걷는 길. 그리고 첫 글을 썼다. 이혼녀, 실패자, 피해자, 생존자. 그 어떤 이름도 나를 완전히 설명하진 못한다. 나는 그저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일 뿐이다. 이른 봄 따뜻한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고 겨우내 웅크렸던 나무들은 조금씩 연두빛 잎을 피워내고 있었다. 김은하는 성수동 오피스텔의 작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제는 어두운 기억 속에서 잠에서 깨도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아닌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아쉽지만 응원할게요. 팀장은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그녀를 배웅해 주었다. 많은 동료들도 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확신을 읽고는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은하는 오랜 고민 끝에 선택했다. 안정적인 자리, 보장된 수입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기로. 글을 쓰고 강연을 기획하고 여성의 회복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거짓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혼이라는 경험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문이었다. 그 문을 통과하며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그녀는 한 작은 복합회에서 첫 강연을 열었다. 주제는 걸프 나로 다시 살아가기 였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대부분은 30에서 40대 여성들이었고 그중 몇 명은 은하의 블로그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읽고 온 이들이었다. 무대에 선 은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김은하입니다. 저는 몇 달 전 결혼 생활을 끝냈고 지금은 저 자신과 다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결혼, 가정, 관계. 그것들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다면 가령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힘도 생깁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은하 씨 글 매일 읽어요. 위로가 돼요. 나도 이제야 나를 좀 돌보려 해요. 은하는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그 시작을 응원해요. 그날 늦은 오후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하의 강연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무대 뒤편에서 박수를 보내주었다. 잘했어. 정말 멋졌어. 고마워요.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은하가 웃었다. 이제 진짜 작가가 되는 거야. 서준이 묻자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진짜 은하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오후를 함께했다. 특별한 약속이나 고백은 없었다. 대신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신뢰와 여유가 있었다. 은하는 그것이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감정이라는 걸 알았다. 며칠 후 은하는 혼자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갔던 강릉의 바닷가. 그녀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모래를 밟고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노을 아래서 조용히 일기를 썼다. 이제야 알겠다.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는 거란 걸. 그 집에서 나올 때 나는 폐허 숲 같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 멀리 물결 위로 비친 햇살이 반짝였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봄이 온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이건 시작을 위한 그리고 완결을 위한 문장이었다. 은하야, 잘 살자.